여러분 경기도에 사는 올해 70세인 저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겼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위로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장. 퇴직금 10억, 그리고 가족의 본색. 결국 아내는 제 통장에서 10억을 빼내고 저를 쓰레기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우진, 올해 70이 된 평범한 가장으로 오늘 40년을 한결같이 다닌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손에는 퇴직금 1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돈이 제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제 인생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말입니다. 회사 로비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건네주었고, 이모님들까지 나오셔서 악수를 청하셨는데 40년 근속자라 그런지 대접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뭉클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 진짜 정체를 말이죠. 사실 저는 30년 전부터 아주 은밀하게 비밀 계좌를 만들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월급과 보너스의 80%를 몰래 빼돌려 재산을 불려왔으며, 그렇게 모은 것이 강남의 빌딩 3채와 제주도 땅 5만 평,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였는데,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자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숨긴 채 검소한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가족들이 과연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돈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 미선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이나 따뜻함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퇴직금 얼마 나왔어요? 40년 근속이면 최소 15억은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인사도 없이 오직 돈 이야기만 하는 아내의 모습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0억입니다. 순간 미선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겨우 10억이요? 옆집 김 여사 남편은 15억 받았다던데. 당신은 대체 회사에서 뭘 한 거예요? 승진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부장으로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이런 차갑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고 장남 준혁과 딸 지원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뭔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이 3억 있어요. 카드 할부금이랑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4억 정도 되는데 당장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정 관리 들어가요. 퇴직금에서 좀 주세요.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돈 진짜 급해요. 성형외과에서 풀 패키지 견적 받았는데
얼굴 전체 리프팅하고 코, 눈, 턱, 광대 다 하면 1억이래요. 그리고 명품도 좀 사야 하는데 에르메스 버킨백이 5천만 원이고 샤넬 가방 몇 개 더 사면 2억은 필요해요. 미선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4억, 지원이 3억. 나는 피부과 시술이랑 명품 쇼핑으로 3억 쓸 거니까 10억이면 딱 맞네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몫은요? 제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 주제에 돈이 왜 필요해요? 연금 나오면 그걸로 살면 되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온다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준혁이 제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빨리 안 가르쳐줘요.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들은 즉시 휴대폰 뱅킹 앱을 켜서 돈을 나눠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좋아, 끝까지 지켜보자. 너희들의 진짜 본색을 똑똑히 확인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밀 휴대폰을 꺼내 30년 지기 회계사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하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장 사라지는 10억, 시작되는 가족들의 멸시.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가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5억 원. 단 일주일 만에 5억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명품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내 미선은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서 돈이 5억 원이나 빠져나갔는데 무슨 일이에요? 미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준혁이 벤츠 마이바흐 사줬어요. 3억 5천짜리로요. 그리고 은지 유럽 한 달 여행 보냈어요. 1등석 왕복이랑 5성급 호텔로 6천만 원 들었고요. 제 쇼핑은 2억 정도? 명품이랑 보석이랑 좀 샀어요. 별로 안 썼죠? 저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별로 안 썼다고요? 일주일 만에 5억을 별로 안 썼다고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쓴 겁니까? 미선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허락? 웃기지 마세요. 당신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 퇴직금 절반 이상은 내 거예요. 제가 없었으면 당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혁이 새 벤츠 마이바흐를 몰고 나타났는데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아, 이 차 정말 3억 5천짜리야? 준혁은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제 돈으로 샀으니까 제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차 필요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운전도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돈? 그게 원래 누구 돈인데? 내가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잖아.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아버지 진짜 쪼잔하시네. 어차피 아버지 거나 제 거나 다 같은 집안 돈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일흔인데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저 같은 젊은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집안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미 쓸모없는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딸 지원은 파리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는데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파리예요. 루이비통 본점에서 가방 5개 샀어요. 에르메스에서도 옷이랑 구두 잔뜩 샀고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 얼마나 들었는데?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6천만 원? 아, 근데 아빠 돈 많잖아요. 10억이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가족들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아, 제발 이제 좀 아껴 써요. 이러다가 10억이 다 없어져요. 미선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억 다 없어지면 어때요? 당신 연금 나오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이면 우리 둘이 살기 충분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인생 살아야죠.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늙었으니까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젊을 때 펼쳐야죠. 지원도 영상통화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날 밤 회계사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일주일 만에 5억이 사라졌어.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속도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겠어요. 모든 거래 내역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기록해줘. 증거를 남김없이 모아야 해. 3장. 폭력의 시작, 그리고 첫 번째 증거.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났고 통장 잔액은 이제 2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억이 단 3개월 만에 8억이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 써야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노후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요.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만 쓰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10억이 이제 2억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순간 미선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제 뺨을 후려쳤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뺨이 화끈거렸는데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 주제에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저는 뺨을 만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따갑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는데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때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는데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고 거실에 몰래 초소형 CCTV를 설치했는데 오래된 액자 뒤에 숨겨두어서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혁이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집에 들어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명령조였습니다. 아버지, 저 친구랑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1억 필요해요. 당장 내일까지 계좌로 넣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안 돼. 이제 돈이 2억밖에 안 남았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뭔데 저한테 안 된다고 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 2억을 다 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준혁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아들인데 왜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저를 세게 밀었는데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으악하는 비명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고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제가 쓰러진 것도 개의치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실 CCTV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나 병원으로 갔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추 입원 염좌입니다.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심하면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선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또 병원 갔어요? 병원비로 돈 얼마나 쓴 거예요? 당신 맨날 아프기만 하네. 제 주머니 속에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아프기까지 하고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그 말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딸 지원이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아빠가 차린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해봤는데 서툴러서 미안해. 지원이 화를 냈습니다. 에휴, 이것밖에 못해요? 정말 쓸모없네. 그리고는 밥그릇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밥알을 주었는데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지원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의 CCTV는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차라리 빨리 죽어버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장, 300억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시험.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를 배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회계사 철수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 진짜 재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는데 모두 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철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형님, 현재 자산 현황입니다. 강남 빌딩 3채 시가 120억, 제주도 토지 5만 평 시가 80억,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현재가 70억, 기타 예금 및 채권 30억 원입니다. 총 300억 정확히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전혀 모르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모든 자산이 형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30년 전부터 비밀 계좌로 관리해 오셨으니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는데 빌딩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 주식 계좌 내역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끝까지 하실 겁니까? 아직이라도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태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넌 봤잖아. 이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철수는 한숨을 쉬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 가족들의 지출 내역입니다. 최근 4개월간 총 8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차량 구매 3억 5천, 성형 및 명품 구매 3억, 해외여행 1억, 기타 사치품 5천만 원입니다. 모든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확보했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철수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남편? 완전 쓸모없는 늙은이지 뭐. 10억밖에 없는 거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 이건 친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는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무능해. 빨리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이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말이었는데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창피해.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 말도 못하겠어. 그냥 없다고 해야 하나. 저는 녹음기를 꺼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 뭡니까? 유언장이야.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죽은 척 할 거야. 아니, 정확히는 위중한 척 할 거지. 그리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300억을 가족들에게 준다고 할 거야.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날 걱정한다면 그땐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돈만 생각한다면 그땐 진짜 유언장을 공개할 거야. 철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킬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난 그들에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건 마지막 확인일 뿐이야.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 2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고 철수가 2개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가짜 유언장입니다. 300억을 가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300억 전액을 자선단체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2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가족이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고,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5장 가짜 쓰러짐 그리고 탐욕의 민낯. 제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순간 아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당신 유언장 어디 있어요 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일부러 쓰러졌는데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미선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짜 걱정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만 역력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가슴을 계속 움켜쥐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미선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곧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살짝 뜨고 미선의 표정을 관찰했는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것이 연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미리 철수와 짜고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러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준혁과 지원의 얼굴에도 걱정보다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저는 힘없이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희한테 남겨줄 게 없어서. 준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나 사실 숨겨둔 재산이 있어. 30년 전부터 몰래 모았어.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변했는데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숨겨둔 재산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빌딩이랑 땅이랑 주식 합치면 300억쯤 돼. 침묵이 흘렀고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300억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고에 유언장 넣어뒀어. 비밀번호는 234567.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는 눈을 살짝 떠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제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300억? 진짜야? 말도 안 돼. 미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완전 부자잖아. 이제 걱정 없겠네. 지원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3등분하면 한 명당 100억이야. 우와, 대박. 준혁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언제쯤 돌아가실까? 빨리 유언장 집행되면 좋겠는데. 미선이 쉿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래도 솔직히 나도 그 생각했어. 나이도 많으신데 이번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일흔인데 뭐. 오래 사셔봤자 우리만 힘들잖아.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는 거지. 세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저는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위기를 넘기셨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야죠.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는 건 제가 하루빨리 죽는 것이라는 것을. 퇴원하는 날 저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유언장 준비하겠습니다. 6장. 가짜 유언장 공개. 그리고 가족들의 환희.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는 가족들의 태도가 180도 변했는데 갑자기 저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특별히 보약을 끓여주었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건강하셔야죠. 이거 제가 정성껏 끓인 보약이에요. 꼭 드세요. 준혁은 매일 저녁 퇴근 후 집에 들러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몸이 좀 나아지셨어요? 지원은 비싼 건강식품을 사들고 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몸에 진짜 좋대요. 홍삼이랑 녹용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효자 효녀 코스프레냐. 며칠 후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는데 그들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 이게 내 유언장이야. 미선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보. 저는 봉투를 건넸고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세상에. 준혁이 가로챘습니다. 엄마 뭐라고 써 있어요? 빨리 보여줘요. 준혁도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300억. 진짜 300억이야.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어? 지원도 달려와 유언장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우와, 대박. 우리 완전 부자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 최우진은 내 모든 재산 300억 원을 아내 한미선 장남 최준혁 딸 최지원에게 균등하게 3등분하여 상속한다. 세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준혁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최고예요. 사랑해요. 지원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환희와 흥분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세 사람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건이요? 뭔데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나를 잘 모셔야 돼. 미선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여보. 우리가 당신을 모실게요. 최고로 모실게요.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지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100년까지 사셔도 돼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래 살라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죽으라고 했으면서 그날 밤 가족들은 저 없이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저는 방문 틈새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선이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30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억 받으면 뭐부터 할까? 강남에 빌딩 하나 사고 외제차 몇 대 바꾸고. 지원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외로 이민 갈래. 유럽에 집 사서 거기서 살 거야. 세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비밀 휴대폰을 꺼내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단계 준비하세요. 진짜 유언장 공개할 시간입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형님. 법원 소장도 작성했고 증거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7장. 법정에서의 통쾌한 복수. 법정에서 판사님이 제 증거들을 보시더니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재산 탈취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고 그들은 웃는 얼굴로 앉았는데 아마도 제가 건강 이야기나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예요, 여보?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요? 우리 이미 봤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본 건 가짜였어. 이게 진짜야.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우진은 내 모든 재산 300억 원을 자선단체와 사회복지기관에 전액 기부한다. 가족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고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들이 내 퇴직금 10억 원을 단 4개월 만에 8억이나 탕진했다. 둘째, 나를 폭행하고 모욕했다. 셋째, 내가 죽기를 바랐다.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스피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남편 완전 쓸모없는 늙은이지 뭐. 10억밖에 없는 거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 준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도 재생되었습니다. 어차피 일흔인데 뭐. 오래 사셔봤자 우리만 힘들잖아.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는 거지. 세 사람은 얼어붙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미선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나한테 잔소리해? 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 저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도 나왔고 지원이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 4개월 동안의 오해였어?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 소장이야. 너희를 폭행죄, 모욕죄, 재산 탈취 혐의로 고소했어.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준혁 씨 폭행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준혁은 수갑이 채워졌고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법정이 열렸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단서, 통장 거래 내용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변호사 철수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는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가족들은 그를 폭행하고 모욕하며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미선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미선, 최준혁, 최지원은 원고를 폭행하고 재산을 탈취한 죄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전액 피고인들에게는 0을 판결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탈취한 금액 8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폭행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미선은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지원도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300억 원 전액은 원고의 의사대로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럴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기에 더 배신감이 큽니다. 이제 끝입니다. 법원 문이 닫혔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쳤고 제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가족.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고 저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작은 집이지만 마음만은 무척 편안했습니다. 300억 원 중 대부분은 약속대로 고아원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제게 남은 것은 약 10억 원이었는데 70살 노인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새집 거실 창문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아침마다 갈매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계사 철수가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 진짜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철수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형님이 기부하신 돈으로 고아 100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5개가 새로 지어졌고요.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했네. 돈이 제대로 쓰인 것 같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가족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사실 며칠 전 딸 지원에게서 편지가 왔었는데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며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진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가족들이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서로를 챙기며 함께 웃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고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부한 고아원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의 은인이세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고 제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도 시작했는데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 말을 듣던 피해자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 안 하세요? 300억을 다 기부하시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찾았거든. 뭔데요, 형님? 진짜 가족, 진짜 행복,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말이야. 돈이 있을 때는 가짜들만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진짜들만 내 곁에 있어. 철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정말 멋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했으며 제 마음도 그만큼 가벼웠습니다. 거울을 보았는데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탐욕을 버릴 때 찾아옵니다. 당신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